저는 이혼 후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60대 여자입니다. 올해로 64 환갑을 넘긴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혼 전에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는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댁 어른들 모시고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혼 사유는 다른 집처럼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외도도 폭력도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스며든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떠난 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 그대로 빈 둥지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각자 살면 어떨까?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묻듯이. 저도 놀랍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라고 대답한 제 목소리도 남편만큼이나 평온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큰 다툼도 서로를 원망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혼 후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생각. 외로 작은 돈을 가지고 집을 얻고 몸을 쓰는 직업을 갖고 남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퇴직금도 많지 않았고 딸의 대학 학비와 해외 유학 비용으로 저축도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신혼 때 살던 집보다도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가 붙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다른 빌라의 벽이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였습니다. 경력이라곤 주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체력이 되시겠어요? 같은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찾은 일은 아파트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로비,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걸레질을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느라 어깨가 결렸습니다. 손은 세제와 물 때문에 거칠어졌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했거나 남편을 먼저 보냈거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하거나 각자의 사연을 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움직이니까 건강하지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더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는 청소 일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접시들, 김치찌개가 눌어붙은 냄비들을 닦아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부러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샤워할 기력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 없이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삶은 허상일 뿐 현실은 나이든 저에게는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유도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행복한 척하였습니다. 특히 딸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해외에 다 나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동딸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저의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캐나다에서 한인 2세와 결혼해 2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친구들이랑 레스토랑에 와 있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없던 일을 꾸며내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은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배경음을 흉내 내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 엄마 인기 좋으시네.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그럼 이번 주에 제주도도 다녀올 거야. 패키지 여행으로. 실제로는 일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주도는커녕 동네 공원에도 가본 지 오래였습니다. 딸이 용돈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화를 내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쓸 돈을 왜 나한테 보내? 손주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엄마는 충분해. 딸의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딸에게 거짓말하는 저 자신이 비참했지만 딸이 걱정할까 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가며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커진다는 걸 느끼며 죽음에 대해 어렴풋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60대 중반이 되니 주변에서 부흥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 혼자 사는 이웃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월세 납부일이 지나서야 혹은 출근하지 않아 청소 반장님이 전화하고 나서야 누군가 이 방문을 두드리겠지요. 혼자 외롭게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설칠 때 종종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남편도 저처럼 혼자 살고 있을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혼할 때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미움보다는 궁금증이 앞섰습니다. TV 뉴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70대 독거노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화면에는 경찰 테이프가 붙은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집이 제가 사는 원룸과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과 소주병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 후 홀로 남은 노인들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혼한 남편도 남편인지 걱정과 연민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서 자꾸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좁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까? 남편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해준 밥만 먹었으니까요. 빨래도 청소도 서툴렀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저처럼 행복한 척하면서 딸이 안부를 물으면 저처럼 말하고 딸을 안심시켰을 게 분명합니다. 딸은 아빠에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다니시고 바쁘시대요라고 딸이 말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거짓말하고 있구나.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싸움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혼자가 되어보니 자유와 고독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왔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혼자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혼자서 죽을 끓여 먹고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죽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아마도 남편도 그러할 것입니다.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가끔 디스크가 제 발에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파스를 붙여주고 따뜻한 찜질팩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런 걸 해주고 있을까? 외로움은 그리움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컸습니다. 왜 나한테 무관심했을까? 왜 우리는 대화가 없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은 희미해지고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들고 오던 모습, 딸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남편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던 모습, 함께 앉아 TV를 보며 웃던 소소한 순간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그리웠습니다. 게다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나이가 되니 만약에 남편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청소며 빨래며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나빠져 술로 살아가다 고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소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지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있는 건 아닐까?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저의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또 그 책임이 저에게 올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빠를 많이 따르기도 했고요. 만약 남편이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난다면 딸은 자신이 더 자주 전화하지 못한 것을, 한국에 더 자주 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딸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딸에 대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길고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기로 했습니다. 남은 삶을 혼자 외롭게 살다 가는 것보다 서로를 돌보며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각각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딸의 부담, 혹시라도 부모 중 한 명이 고독사하면
평생 짊어지게 될 죄책감. 그런 것들로부터 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화를 내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목소리에 삶의 후회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늙었습니다. 힘이 없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예요. 오랜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남편도 나이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원수 같을 저에게 잘 지내지? 하며 신혼 때처럼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당신은? 나도. 뭐 그냥 그래. 어색한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점점 통화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서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은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내용이 깊어졌습니다.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그게 말이야. 요즘 더 안 좋아졌어. 병원에는 가봤어? 아직.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다음에 내가 같이 가줄게요. 남편도 저처럼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빌딩 야간 경비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건강하지. 내가 한번 반찬 좀 만들어 갖다 줄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사는 게 어떨까?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시골의 빈집을 함께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아담한 촌집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마을,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들어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구조가 좋았습니다. 방 2개에 마루가 있고 작은 마당도 딸려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도 서울 원룸보다 저렴했습니다. 겉은 촌집이지만 집안은 예쁘게 꾸미고 싶기부터 새로 장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그릇을 골랐습니다. 흰색 도자기 그릇, 나무 수저, 작은 찻잔들. 새 이불도 사고 커튼도 달았습니다. 벽지를 밝은 색으로 바르고 낡은 장판을 교체했습니다. 마치 진짜 신혼집을 꾸미는 것처럼.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고 얼굴만 보고 손만 스쳐도 젊을 때의 그 감정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일상.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못했을까? 서로 여유가 없었나 봐. 젊을 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신기하였습니다. 30년 전에 느꼈던 설렘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커피를 타줄 때, 제가 만든 저녁을 맛있게 먹을 때,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딸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합쳤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통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다시 함께 계신다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했어? 네, 두 분 다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주 전화드려도 정말 괜찮으신 건지 확신이 없었고, 한국에 가고 싶어도 두 곳을 다 가야 해서 시간도 부족했어요. 이제는 한 곳만 가면 되니까 정말 좋아요. 내년 여름 방학 때 아이들과 사위와 함께 놀러 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마실을 나갑니다.